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한 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은 5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모두 6조 원 이상의 계약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국빈 방문 21조 원까지 이번 중동 순방에서 27조 원을 유치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전에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우리 기업이 5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사업을 수주하기로 했습니다. 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전 윤 대통령은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과 만났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카타르 첫 국빈 방문으로 기마부대와 낙타부대의 호의를 받는 등 예우를 갖춘 환대를 받고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기존의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에너지, 건설 중심이던 기존 협력 관계를 방산과 문화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카타르는 우리나라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2위 국가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LNG 분야의 기존 협력을 LNG 운반선 건조, 운영, 보수 등을 포함한 관련 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카타르 에너지와 39억 불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 건조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일 계약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양 정상은 국제적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카타르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타민 국왕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카타르가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영내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아울러 교육, 문화,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중동으로 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만 27조 원의 계약과 협약이 체결됐고 지난해 사우디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와의 성과까지 합하면 100조 원 이상의 오일머니를 유치한 건데요. 취임 이후 100조의 운동장이 중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더 넓어진 운동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을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한국과 카타르 경제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LNG 공급국인 카타르와 LNG 도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LNG 선박과 터미널 등 전후방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와 국방, 방산, 청년 스타트업 교류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카타르와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5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과 카타르 기업 기관 간의 10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카타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비롯해 의료, 화장품, 스마트팜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MOU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체결된 LNG 운반선 건조 계약 등 이번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46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이상의 계약과 MOU가 성사됐습니다. 사우디 국빈 방문에 156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 규모의 계약과 MOU까지 더하면 이번 중동 순방에서만 202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 이상의 오일머니를 유치한 겁니다. 특히 지난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 290억 달러, 올해 1월 UAE 국빈 방문 당시 300억 달러까지 합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792억 달러, 우리 돈 107조 원 규모의 거대한 중동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100조의 운동장이 중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더 넓게 확보하게 된 운동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대통령실은 협력 성과들이 수출 수주 성과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조치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마다 빼놓지 않는 일정이 있죠. 카타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윤 대통령은 양국의 청년들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힘을 합쳐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를 방문해 현지 청년 세대 리더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첨단 연구에 관심을 가진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K 콘텐츠를 이야기하며 디지털 영토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청년들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힘을 합칠 때 우리가 뛸 수 있는 시장과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두 나라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양국의 청년들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힘을 합칠 때 우리가 뛸 수 있는 시장과 공간이 넓어지고 우리의 디지털 영토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우리가 꿈꾸는 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과거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위주로 양국 관계가 50년간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의 대전환기라며 한국과 카타르는 짧은 시간 성장의 공통점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관리와 운영, 국방력 혁신, 인공지능을 동원한 원격 진료, 스마트팜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꼽았습니다. 공동 개발, 공동 창출해 나가는 협력 사업들이 바로 카타르와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에듀케이션 시티는 카타르를 중동 지역 교육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교육 특구입니다. 현재 카타르 국립대를 비롯한 해외 명문대학 분교가 있어 10,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촘촘하게 이어진 중동 순방 일정을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우리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 이 두 나라를 국빈 초대를 받아서 방문한 것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환대를 받았는데요. 현지 시간 24일이었죠. 사우디 실권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깜짝 방문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공식 세계 최고 부자, 미스터 에브리띵 등의 별명을 가진 모하메드 왕세자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동하면서 다음에 오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세자가 사우디 현대차 공장에 대한 관심을 적극 드러낸 겁니다. 첫 국빈 방문한 카타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마 부대와 낙타 부대의 차량 안내 속에 카타르 왕궁인 아미리 다완궁으로 입장했는데요. 이어 타밈 국왕과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정상회담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타밈 국왕을 한국으로 국빈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이를 수락한 카타르 국왕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내년 방한할 계획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로 확인한 것처럼 이번 순방은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에너지와 건설 등 전통 분야에 더불어 이 신산업 분야로의 확장이 조금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탈탄소, 친환경 건설, 청정 에너지 등 포스트 오일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로 변화하는 중동의 흐름에 함께하는 게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 중동 빅3 국가와의 협력을 완성하여 탈탄소 기반의 중동 입전령에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중동 빅3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총액 792억 불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포스트 오일,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인 석유 이후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대를 미리 대비한 새로운 협력 틀이 형성이 됐다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카타르와는 우리 돈 5조 원 규모 LNG 운반선 건조 수주를 따내는 등 관련 산업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AI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국 정상은 인공지능이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힐 분야라는 데 뜻을 모으고 향후 인재 유치, 데이터 공유 등 AI 분야 협력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 규모가 적고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 인프라 자동화를 꾀하는 카타르가 우리나라와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와도 공동 성명을 통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등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두 나라와 체결한 계약과 MOU는 총 63건, 우리 돈 27조 원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신산업 분야 외에도 이 방산 분야 협력도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사우디 공동 성명을 살펴보면 국방, 방산,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대통령실은 대공 방어 체계, 활용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방산 수입국 중 하나로 부상한 카타르와는 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외교,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확충하기로 했고요. 방산 정보 교환과 공동위원회 설립에 합의하는 방산 군수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산 분야 중동 신시장 개척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탈출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순방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세일즈 외교에 집중을 했거든요. 현지 외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카타르 국영통신사 Q&A는 윤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지난 50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언론들은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 도약의 기회이자 협력의 지평을 넓힐 기회라고 보도하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카타르에 앞서 방문했던 사우디 언론에서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소식을 다루며 글로벌 경제 도전 과제 극복을 위한 나침반이라고 평가했고 양국 간 군사 방위 협력 강화 방안을 전했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소식 알아봤습니다. 김창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인 복합 위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추도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심야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 이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침투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되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전면적인 지상전 돌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탱크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하마스의 기반 시설과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포격이 이뤄지고 곳곳에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 지구 내에 탱크와 보병 등을 동원해 대규모 심야 공격을 벌였습니다.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지상전 발언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입니다. במקביל אנחנו נערכים לכניסה קרקעית. אני לא אפרט מתי, איך, כמה. 이번 급습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침투 작전 중 가장 큰 규모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번 공격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지상전 돌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의 억류된 인질 220여 명에 대한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는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조만간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이 3주째에 접어들며 양측 사망자는 8,000명에 육박하면서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주민과 인질 등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세 나라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 외무대신이 러북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성명이 발표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입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러북 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동향을 계속 주시해왔다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북 군사협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또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입니다. 삼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수 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걸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미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면서 관련 위성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또는 연관된 특정 물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러시아가 이를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삼국 장관들은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해군은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24일부터 충남 태안 서방해상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율곡 2함을 비롯해 함정 30여 척과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 등 해군 전력과 육군 해안 경계부대, FA-50 등 공군 전투기가 참여했습니다. 미군 전력인 해군 P-8 해상 초계기와 육군 아파치 헬기 등도 참가했습니다. 한미 참가 전력들은 특수전 부대를 태우고 서북도서와 서해안으로 고속 침투하는 적 공기 부양정 등 침투 전력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멸하는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정원을 늘릴 여력이 있는 대학은 오는 2025년 입학 정원부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5명인 서울과 비교해
경기나 경북은 2명도 채 되지 않아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요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의대 신입생 정원은 3천여 명으로 18년째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이대로 2035년이 되면 임상의사 10,000명 부족이 현실화돼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각 의과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를 받는데 복지부와 교육부, 의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교육 점검반이 11월 중 제출 자료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수요 조사와 점검은 4주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에 따라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고려하되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마련합니다.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지출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늘립니다. 국립대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근로부담은 줄여 근무 여건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이른바 비인기 과목에 대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의 전문 인력 유지를 위해 연간 300억 원의 정책 가산금을 지원하고 지역 분만 수가도 크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의료 수요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전문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보다 92개 감소했고 2018년 100%였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올해 25.5%,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아진료 정책 가산을 내년 1월부터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간 약 3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할 때 정책 가산금이 지원되고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의 경우 3,500원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의 경우 1세 미만 아이 최소 400원, 6세 미만 700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만 수가도 큰 폭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지역 수가와 안전 정책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 수가 55만 원을 보상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 정책 수가를 도입해 건당 55만 원을 별도로 보상합니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55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수가가 인상됩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 수가 55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분만 수가 개선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회의에서는 감기약 상한 금액 가산 금액 연장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 사업 등도 논의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지난 20일에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 병이 확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경기, 인천, 강원을 넘어서 전북에서도 확진 사례가 발견됐는데요. 정부는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한편 도축장 출하를 제외하고는 농장 간 소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농장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농장 안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난 25일 전북에서 처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부안의 한 농장입니다. 소 100여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 정밀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종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의심 신고를 해서 저희가 투입을 했어요. 전라북도는 곧바로 매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확인된 이후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전국적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2시 기준 경기도 김포와 연천, 강원도 횡성에서 4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누적 발생 건수는 총 42건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소 농장주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산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 보이거든요. 방역을 지금 되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확산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연막 소독이나 파리 약 같은 걸 놓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걱정이 돼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질병 발생 즉시 농장 살처분, 일시이동 중지, 긴급 소독 등 신속하게 초동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 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과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를 볼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럼피스킨병이 의심되는 농가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맞은 고령자가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자는 총 105만 6,2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누적 접종률은 10.5%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종률의 4배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 국민 대상 무료 백신 접종은 내년 3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말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정부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태원과 홍대 등 4곳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인파 밀집을 예측하는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도 시범 운영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헬로윈 축제. 이 기간 서울 홍대 앞과 명동 등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헬로윈 축제가 많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국민들의 이동과 대규모 행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온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소방청은 이태원과 홍대를 비롯해 명동, 대구 동성로 등 4곳을 집중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안전사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방청 상황관리관이 파견돼 상황을 총괄하고 중앙119 구조본부의 소방력과 관할 소방서의 구급 차량이 동원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게 됩니다. 인파가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현장 상황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인파가 모두 해산할 때까지 주요 밀집 지역에 소방 현장 지휘소를 운영하고 야간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인파 밀집 위험을 예측해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 밀집 위협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한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서비스는 행안부가 선정한 중점 관리 지역 중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경기도 등 5개 시도 30개 지역에서 선보입니다. 인파 관리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인파 밀집도를 측정합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자체 상황실 담당자는 인파 밀집 정도를 그래픽 형태의 히트맵으로 볼 수 있어 밀집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 경보 알림을 받을 수 있어 CCTV 등을 통해 위험 상황을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빠른 전파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인파관리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민생 규제 혁신 사례를 알아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학창 시절 독서실에 가면 남녀가 따로 열람실에 들어갔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남녀 좌석을 따로 구분하라는 규제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서실에 들어서자 남녀 좌석을 구분해 놓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열람실 내에선 남녀가 함께 앉을 수 없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성 전용 열람실에는 여성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남녀 혼석을 금지해놨기 때문입니다. 과외 교습 등에 관한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독서실 열람실에서는 남녀 좌석을 따로 구분해 배열해야 합니다. 독서실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이 조례에 따라 남녀 좌석이 구분된 열람실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시대착오적이란 이유로 조례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북과 부산, 경북 등 9개 지자체에선 남녀 좌석을 분리하라는 조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지나친 규제이며 학교, 학원 등에서도 남녀 혼반이 일반화된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나뉠 필요가 있나 싶긴 한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당연하게 이제 친구랑 앉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독서실이라고 특정된 제한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들지는 않고 규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서로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엔 한 독서실 사업자가 남녀 좌석 구분을 지키지 않아 운영 정지 처분을 받자 지나친 제약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고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독서실 사업자의 직업 수행 자유와 이용자의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가 남아있는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독서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좌석을 운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또 스터디 카페라든지 공공도서관도 남녀 구분 없이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독서실의 열람실이 특히 이렇게 남녀 구분되어서 실들이 배치되다 보니 규제 폐지는 아마 좋은 개선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서실 내 좌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시험 기간 등 학생들이 몰리는 시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다른 성별 때문에 학생을 받지 못해 영업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연말까지 이루어지며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등을 점검하고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대기업의 복지 혜택을 정리한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본인이 굴지의 대기업 사원임을 인증한 익명의 누리꾼은 게시글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하나하나 나열했는데요. 저금리 사내 대출부터 개인연금 납입액 지원, 리조트 할인 이용까지 그 가지수가 무려 40개에 달했습니다. 이 글에는 혜택이 너무 많아 스크롤을 한참 내렸다거나 일을 해도 역시 대감집에서 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며 많은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대기업은 여전히 많은 구직자에게 선망의 직장으로 꼽힙니다. 높은 임금은 물론이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기대하기 때문일 텐데요. 구인구직 사이트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복지 제도가 좋을 것 같아서를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직접 직원 월급과 각종 사회보험을 챙겨야 하는 전국의 사장님들은 서러움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가게 자영업 하는 분들은 노후연금이란 게 없잖아요. 사장님의 복지는 누가 챙겨주나요? 직장인은 퇴직금을 받는데 자영업자는 폐업금 없나요? 같은 마냥 웃지 못할 하소연도 온라인에서 공감을 자아내곤 하죠. 그런데 복지 혜택과 퇴직금 수령, 자영업자에게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노란우산에 다달이 공제금을 내면 자영업자 여러분도 폐업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할 때 받는 목돈은 채권자에게서도 보호받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든든한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입기간 휴양시설 이용부터 건강검진, 상해보험, 세무, 법률 상담 무료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가입자 261만 명에 달하는 노란우산을 통해 지난 2021년 9,700억 원의 공제금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내년부터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 질병 등이 추가돼서 진정한 의미의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더 넓고 견고해질 노란우산 미리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5에서 40mm, 충청 남부와 전북엔 5에서 20mm, 전남은 5mm 내외로 예상됩니다. 일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에 20에서 6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8도, 세종 7도로 공기가 차가워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세종 1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비가 내리다 낮부터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1도로 시작해 낮에는 1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13도, 부산 14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18도, 부산 22도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상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 구경하러 등산 많이들 가시는 계절인데요. 그만큼 10월에 등산 사고도 많다고 합니다. 산행 전에는 몸풀기 잊지 마시고요.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준의 등산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